우리는 착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참을성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반대로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니체는 묻습니다. 이 판단이 정말로 옳은가? 착함은 언제부터 왜 선이 되었는가? 겸손과 인내가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은 과연 그것이 진짜로 좋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들고 니체는 서양 도덕 2000년의 역사를 해부하는 책을 씁니다. 1887년 출판된 도덕의 계보학, 추어, 게네알로기 데어 모랄. 오늘은 이 책의 새 논문을 따라 도덕의 뿌리를 파헤칩니다. 프롤로그 1887년 도덕의 계보학의 탄생. 도덕의 계보학은 188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부제가 하나의 논쟁서, 아인의 슈트라이트 슈리프트입니다. 논쟁을 위한 책, 싸움을 걸기 위한 책. 니체는 이 책이 전년도에 출판한 선악의 저편, 옌자이츠 폰 구트운트베제의 보완이자 심화라고 설명합니다. 선악의 저편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했다면 도덕의 계보학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추적합니다. 계보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보학은 사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들은 보통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선한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도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심리적 조건을 추적하는 것. 이것이 계보학적 방법입니다. 훗날 20세기의 사상가 미셸 푸코가 니체의 이 계보학적 방법을 이어받아 감옥의 역사, 의학의 역사, 성의 역사를 추적하게 됩니다. 니체의 계보학은 철학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3편의 논문, 아프한들룽으로 구성됩니다. 각 논문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주제를 향해 수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의 기원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 1장, 주인 도덕, 좋음과 나쁨의 세계. 제1논문의 제목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입니다. 니체는 먼저 언어학적 추적을 시작합니다. 좋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고대 여러 언어에서 무엇을 뜻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좋음은 귀족적인 것, 높은 신분, 강한 것, 건강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나쁨은 단순히 평민적인 것, 낮은 신분, 약한 것을 뜻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단순한 서술이었습니다. 마치 이 칼은 좋은 칼이라고 할 때 칼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니체가 주인 도덕, 헤렌 모랄이라고 부르는 것의 세계입니다. 주인 도덕에서 가치 창조의 주체는 강한 자, 귀족, 지배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좋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강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삶을 긍정한다. 이것이 좋음이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을 나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쁨은 증오가 담긴 규정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른 것, 열등한 것에 대한 서술적 표현이었습니다. 주인 도덕의 핵심은 자기 긍정, 야자겐입니다.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나는 좋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타인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가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균열이 옵니다. 강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약한 자들, 노예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은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2장, 노예 도덕, 원한이 가치를 뒤집다. 니체가 노예 도덕, 슬라벤 모랄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조는 주인 도덕과 정반대입니다. 노예 도덕은 자기 긍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타자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저들이 악하다. 이것이 노예 도덕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강한 자, 지배자, 억압하는 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인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 니체는 이 과정을 노예 반란,
슬라벤 아우프슈탄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좋음과 나쁨이 선과 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좋음과 나쁨의 구분에는 도덕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구분에는 도덕적 죄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악한 자는 단순히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 심판받아야 할 자가 됩니다. 이 뒤집기의 결과는 무엇인가? 강함, 자기주장, 욕망의 충족, 삶의 적극적 긍정, 이것들이 악이 됩니다. 반대로 약함, 인내, 겸손, 자기 부정, 이것들이 선이 됩니다. 주인 도덕에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던 속성들이 노예 도덕에서 최고의 가치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 분석에서 노예를 특정 인종이나 계급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노예 도덕은 심리적 유형의 문제입니다. 강한 자 안에도 노예 도덕적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 주인 도덕적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인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니체 자신은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격렬히 혐오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가장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 도덕 자체가 아닙니다. 노예 도덕이 자기 기원을 숨기는 것입니다. 약함에서 비롯된 가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이 내린 것처럼 위장하는 것. 니체의 분노는 이 위장, 이 자기기만을 향합니다. 3장 레상티망, 분노가 도덕이 되는 과정. 노예 도덕의 심리적 엔진은 레상티망입니다. 프랑스어에서 빌려온 이 단어를 니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억눌린 채로 해소되지 못하고 안으로 골마 들어간 분노입니다. 강한 자는 분노가 생기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 분노를 행동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분노가 독이 되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맞받아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분노가 내면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 발효됩니다. 이것이 레상티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노예 반란은 레상티망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낳을 때 시작된다.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교한 가치 체계로 변모합니다. 저들, 강한 자들이 악하다. 그러므로 나약한 자는 선하다. 이것이 레상티망이 도덕이 되는 과정입니다. 레상티망으로 만들어진 도덕의 특징은 무엇인가? 니체는 몇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상상 속의 복수. 현실에서 맞받아칠 수 없으므로 미래의 심판이라는 상상 속 복수로 분노를 해소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 둘째, 약함의 도덕화. 나는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해서 참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덕목으로 포장합니다. 셋째, 타자 의존성. 레상티망의 도덕은 언제나 저들을 필요로 합니다. 적이 없으면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상 외부를 향해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주인 도덕은 어떤가? 주인의 가치 창조는 자발적이고 자기 긍정적입니다. 나는 좋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교적으로 타자를 나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아닌 자발적 행위입니다. 니체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 중의 사제, 프리스터 계층입니다. 니체는 가치 전복의 주도자로 이 사제 계층을 분석합니다. 세속적 힘에서는 정복자들에게 뒤처지지만 정신적 도덕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를 사제적 복수의 가장 정교한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니체의 이 분석은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오용되어 왔지만 니체 자신은 명백하게 반유대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레상티망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 레상티망 도덕의 완성태로 봅니다. 약자의 도덕이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니체는 이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4장 제2논문 죄책감과 부채의 기원. 제2논문의 제목은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와 유사한 것들, 슐트, 슐레이테스 게비센, 운트 페어반테스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놀라운 어원 분석을 제시합니다. 독일어에서 죄와 부채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것과 죄가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책감의 기원이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 즉 채무 관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내가 당신에게 빚을 지면 내 몸으로 갚겠다. 이 원초적 채무 관계에서 처벌의 개념이 나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니체는 이 경제적 관계가 도덕화되면서 죄와 처벌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종교적으로 심화됩니다. 인간은 조상과의 관계에서 채무자입니다. 조상들이 부족과 가족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빚. 이 빚이 점점 커지면서 조상들이 신으로 격상됩니다. 신에게 인간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원죄, 에르푸진대의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서 니체는 기독교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빚을 신이 직접 갚아준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그 빚의 청산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이 해결은 역설적으로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간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거대한 빚을 졌는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니체는 양심의 가책, 슐레이테스 게비센의 기원을 분석합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자신의 동물적 본능과 충동을 억압하게 됩니다. 외부로 발산할 수 없게 된 공격성이 안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시작이라고 니체는 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억압의 과정이라고.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은 결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장 제3논문 금욕주의적 이상의 해부. 제3논문의 제목은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스 베도이텐 아스케티시의 이데알레입니다. 이것이 가장 길고 복잡한 논문입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금욕, 자기 부정, 육체적 욕망의 억압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금식, 순결 서원, 고행 같은 것들. 니체는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니체의 분석에 따르면 금욕주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술가에게 금욕주의는 창작의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바그너에게 미친 영향이 그 예입니다. 예술가는 다른 가치 체계가 필요하고 때로 금욕적 규율이 창작의 도구가 됩니다. 철학자에게 금욕주의는 사유의 조건입니다. 니체는 철학자들이 금욕적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념이 아니라 사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임을 지적합니다. 결혼, 재산,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제, 프리스터에게 금욕주의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담자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사제는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방향을 줍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프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사제의 치료적 힘이라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왜 문제인지도 분석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로 돌리는 것은 고통 자체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심화시키고 그 죄책감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니체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를 씁니다. 인간은 의지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물을 의지하려 한다. 데어 맨쉬, 빌리버 노흐, 다스 니이츠 볼렌, 알스 니이트 볼렌.
인간에게는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허무주의적인 방향이라도 아무런 방향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금욕주의는 물을 향하는 의지이지만 그것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아예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인간에게는 더 견딜만하다는 것입니다. 6장 기독교인으로서 니체와 대화하기. 이 시리즈 내내 우리는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 정직하게 그의 사상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의 계보학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니체의 분석 중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성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회적 체면이나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면 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니체가 비판하는 레상티망의 도덕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약함이나 두려움을 덕목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자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보네퍼가 값싼 은총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니체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겸손과 인내는 레상티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겸손은 패배자의 위장이 아니라 충만한 힘을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낮아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주인 도덕의 자기 긍정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셋째, 니체의 질문은 신앙의 진정성을 위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선하게 살려 하는가? 두려움 때문인가? 보상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 때문인가? 레상티망이 아닌 자발적 사랑에서 나오는 도덕. 약함의 위장이 아닌 힘에서 나오는 겸손. 이것이 니체가 비판하는 도덕과 구별되는 진정한 기독교적 도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도덕의 계보학이 남긴 것. 도덕의 계보학은 출판 당시에는 니체의 저작 중 비교적 조용히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책의 폭발적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동이 도덕적 의식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니체의 이 계보학을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연구도 레상티망 개념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 전체가 니체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니체 사후 여동생 엘리자베스 페르스터 니체는 니체의 미발표 유고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니체의 사상을 반유대주의, 나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도록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니체 본인의 사상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니체는 생전에 민족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들을 경멸했으며 여동생과 그 남편의 반유대주의적 활동을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학계는 이 왜곡을 명백히 부정합니다. 다음 편 7편에서는 니체의 삶 자체로 돌아갑니다.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의 광장에서 니체는 쓰러집니다. 매맞는 말을 끌어안고 이후 11년간의 정신적 붕괴, 그리고 니체가 남긴 것, 하이데거, 카미, 사르트르, 프로이트, 푸코로 이어진 거대한 유산. 니체의 마지막과 유산을 정리합니다. 니체 시리즈 7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